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날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하고 녹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급합니다. 최근에 녹화 시간에 제가 계속 늦는 바람에 밤 늦게까지 김인중 대표님이 좀 대기하시면서 기다리시거든요. 오늘은 빨리 좀 녹화를 끝내고 제가 제 시간에 녹화 링크를 클릭할 수 있기를 좀 바람해 봅니다. 그리고 한 6시간 전에 김인중 대표님 영상 하나가 미존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ASML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다루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중 대표님의 뛰어난 인사이트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다루는 종목이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보통 19개의 미준 토픽을 정해놓고 이 종목에 한정된 컨텐츠만 보내드리기 때문에 ASML이라는 굉장히 멋진 우량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9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S&P 500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고요.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빨간색이 선명하지가 않죠. 대체적으로 굉장히 칙칙한 빨간색이잖아요. 그 얘기는 약간의 소강 상태에 들어갔었다. 왜냐면 어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보고 나서 투자 전략을 결정하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우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치고 있고요. 게다가 일본 쪽의 금리 상황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날 가능성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바람에 최근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갑자기 급락해 버렸습니다.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제는 32.9%의 투자자들만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37.7%였기 때문에 한 주 만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관점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41.9%의 투자자들이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하락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나 빨리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미준 토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비슷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8, S&P 500이 마이너스 0.56, 나스닥도 0.51% 하락했거든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미준 토픽 역시도 하락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단은 5종목이 상승했는데요. 브로드컴이 1.6%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트레이드 데스크가 1.16%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 번째로 좋았는데요. 0.54%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108,400에 가 있습니다. 팔란티오도 0.3% 소폭으로 긍정적인 추세를 지켜냈고요. 마지막으로 메타가 0.2%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빨간색이었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대부분의 빨간색이 굉장히 적은 하락폭을 기록했죠. 따라서 어제는 횡보한 주식이 대부분이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2.14, 그리고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쓰는 ETF죠. B2가 5.4%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주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식은 거의 횡보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은 3.45% 올라가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엔비디아는 무려 5.56%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도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3.71, 비스트라가 3.57% 상승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무려 6.2%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물 지수가 급등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호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두 가지의 호재부터 설명드리면서 방송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를 통해서는요. 미국 주식의 선물이 급등 추세를 보이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증시는 아니고요. 그린백, 즉 달러입니다. 지금 달러 지수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달러도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급상승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무역 법원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불법으로 판정하고요. 차단하면서 목요일 날 미국 자산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보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판결 이후에 S&P 500, 나스닥 100 선물은 각각 1.6%, 2%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결국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우려가 잦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달러 지수는 일주일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포인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광범위한 매도세에 시달린 이후 일시적인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 그리고 대통령의 감세 계획이 겹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 셀 아메리카 거래를 촉발하면서 불안감을 야기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더 이상 미국 주식이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관세가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 전략 책임자 티모시 모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큰 타격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건 이제 트럼프 관세의 큰 타격이란 얘기죠.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른 조치들이 있다. 따라서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환호성을 지르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맨해튼 소재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패널은요. 수요일 날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하게 비상사태법을 발동하면서 대부분의 관세를 정당화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행정부에 판결 이행을 위해서 10일의 기한을 주었는데요. 관세 철회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중대한 사건의 최종 결정은요. 미국의 대법원까지 가서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일률 관세, 10% 관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중국 등에 대한 인상된 관세, 그리고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에 적용이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섹션 232 그리고 섹션 301 조치와 같은 다른 권한으로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호주 국립은행의 시드니 소재 전략가 로드리고 카트릴이 나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히 가처분 명령이 있는지 아니면 항소 절차로 넘어가서 당분간 관세가 유지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관세가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시행이 되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에 가처분 명령이 있다면요.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관세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목요일 달러는 0.4%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지수는 무역 전쟁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심리를 크게 악화시키고 세계의 미국 통화 의존도에 대한 재고를 촉발하면서 2월 고점 이후 7% 이상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추풍 날개처럼 떨어지던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요, 견조한 매출 전망을 제시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웠고요. AI 컴퓨팅 시장은 여전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닝 결과에 대해서는요, 제가 별도로 마련된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엔비디아의 호실적,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관세에 대한 뜻밖의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의 선물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법원의 판정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준 올인원 멤버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미준 팟캐스트입니다. 자, 미준 팟캐스트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엔비디아의 어닝 보고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 어닝 결과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1분기에 논갭 EPS가 0.81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6센트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요. 44.06 빌리언을 보고하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69%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8억 1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굉장히 멋진 어닝 결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2026년 회계년도 1분기의 실적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4월 27일로 끝난 2026년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결과는 매출이 441억 달러, 그러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12%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보통 12% 그러면 전년 대비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전분기 대비해서 12% 성장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69%나 성장한 놀라운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 포함된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은 39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10%,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3%나 급등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성장보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성장률이 더 좋은 거죠. 물론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즉 H20인데요. 2025년 4월 9일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시장에 H20 제품 수출에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죠. 그리고 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서 H20 제품의 수요가 급감했고요. 엔비디아는 약 45억 달러에 달하는 H20 재고 및 구매 의무 관련 비용을 1분기에 처리해야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순이익이요, 45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재고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1분기 논갭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 71.3%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무려 0.96달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이 방금 전에 언급된 45억 달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회계상에 이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발표된 실적은요. 갭 기준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60.5%에 불과했고요. 갑자기 70%에서 60%로 뚝 떨어지는 거죠. 비갭, 이거는 논갭이죠. 논갭 기준은 6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을 봐도 갭 기준으로 0.76달러, 그리고 논갭으로는 0.81달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젠순항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추론을 위해 설계된 생각하는 기계,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이 생각하는 기계였잖아요.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혁신적인 블랙엘 NVL72AI 슈퍼컴퓨터가 시스템 제조업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전반에 걸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자, 이제는 생산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엔비디아 AI 인프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엄청나게 강력하다. AI 추론 토큰 생성은 불과 1년 만에 10배나 증가했으며 AI 에이전트가 주류가 되면서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자,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추론입니다. 추론의 토큰 생성이 1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 이 얘기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요,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잖아요. 챗GPT에 들어가거나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때마다 토큰이 계속 생성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AI한테 질문도 하고 이용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엔비디아의 GPU의 용량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자동화 해놓고 일을 시키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고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AI 에이전트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AI한테 분장을 하는, 일을 시키는 이러한 에이전트의 문화가 주류가 되면서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주권 AI로 부르는 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AI를 전기 및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AI는 없었으면 못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이 심오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줄거리를 젠슨왕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분기의 전망이겠죠.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2026년 회계년도 2분기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인 456억 6천만 달러에 비해서 450억 달러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단서를 붙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망에는 최근에 수출 통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 80억 달러의 H20 매출 감소가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H20 그 매출이 포함이 되면요, 여기에 80억 달러를 원래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요, 매출의 가이던스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엄청난 실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갭, 논갭 기준 매출 총이익률은요, 이제 60%가 아니라 71.8 그리고 72%로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도 아울러서 했습니다. 자, 게다가 덧붙여서 회사는요, 올해 말이 되면 70%대 중반까지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따라서 이번 분기에는 60%에 불과했던 총이익률이요, 다음 분기에는 71에서 72 그리고 연말이 되면요 75까지는 올려놓을 것이다.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발표된 주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나 증가했고요. 두 번째로 미국 내 AI 슈퍼컴퓨터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및 파트너 협력을 발표했다. 이 부분은요, 트럼프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 내에 들어와서 공장도 짓고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요. 세 번째로 AI 추론 모델 가속화 및 확장을 위한 엔비디아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엔비디아 다이나모를 공개했다. 차세대 칩을 아울러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공장 건설을 위한 휴메인과의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아부다비의 차세대 AI 인프라 클러스터인 스타게이트 UAE를 공개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폭스콘이 나오는데요. 폭스콘 그리고 대만 정부와 AI 공장 슈퍼컴퓨터 건설 협력 계획도 발표했고요. 자, 다음에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엔비디아는요, 게임용 GPU를 만들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완전히 잊혀지긴 했지만 최근에 1분기 매출을 보시면요, 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하면서 이 부분의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닌텐도 스위치 2에 엔비디아 프로세서와 AI 기반 DLSS가 탑재될 예정이다라는 발표도 아울러서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닝 보고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추가적으로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는요, 중국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될 새로운 칩을 생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젠슨 황은요, 엔비디아가 H20의 성능을 다시 한번 낮추더라도 유용한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회사는 해당 시장, 중국 시장을 위한 흥미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현재 이 아이디어를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젠슨왕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요,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시장에 칩을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인이 없이는요, AI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글로벌 리더십을 보장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에 뒤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거의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것은 향후 미국 사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중국 및 전 세계의 외국 경제업체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 전 세계 두 번째로 커다란 인공지능 시장이 중국인데 이 시장을 포기하게 되면요, 결국은 미국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다른 정책 변화는 추가적인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디스커션을 한 얘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기타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지역에 대한 AI 기술 접근 제한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자, 따라서 중국 쪽은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고 있지만 원래는 전 정부에서 완전히 막았던 중동 쪽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젠슨왕은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다음 주에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에 갈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가 인공지능이 전기 인터넷 통신과 마찬가지로 국가 인프라의 일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어닝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두 가지의 잠재적인 호재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단기적인 호재는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젠슨왕이 유럽을 방문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중동 방문 기간에 체결됐던 초대형 계약까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엔비디아 관련해서 다음 주에도요, 크고 작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가 핵심이다. 자, 젠슨왕이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요,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 시장에 칩을 다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일부 완화되게 되면요, 엔비디아라는 범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은 중국 시장이 막혔는데도 이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렇게 되면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훨훨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슬라로 넘어갑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1.65% 하락했는데요. 선물지수를 보시면 2.49%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호재가 겹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호재를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로보택시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6월 12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 2주 후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블룸버그는요,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 잠재적 목표일을 6월 12일로 잡았다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는 이번 주 오스틴의 공공도로에서요,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고 조수석에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탑승한 테스트용 모델 Y SUV를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요, 최신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우리가 FSD Unsupervised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감독이 필요 없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 시스템을 탑재한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차량으로 드디어 로보택시를 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초기 배치는요, 도시 전체는 아니고요, 오스틴의 특정한 안전한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테슬라가 규모를 확대하기 전에 성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궁극적으로 테슬라는요, 차량 수를 빠르게 늘려서 몇 달 내에 최대 1000대까지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시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다른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아마도 2026년 초에는요, 사이버캡으로 알려진 특수 제작 차량을 통합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요, 기존의 소비자 모델을 사용할 것이다. 자, 따라서 2026년에 사이버캡으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모델 Y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스틴에서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는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인도량의 보고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런칭된다면요, 애널리스트들은 수백만 대까지 확장될 수 있는 로보택시 차량의 수익 증대 효과를 계산하는데 분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의 상당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 로보택시에 대한 매출 그리고 수익을 전망에다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성공적인 런칭을 보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부분을 실적의 예상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빠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올해 1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6년 하반기에 상업 운행을 시작해서 2027년이 되면요, 약 1억 1,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는요, 올해 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죠. 2030년이 되면 약 2조 4천억 달러의 매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는요, 약 34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웨드부시를 보시면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출시를 하게 되면요, 최소 1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조 정도가 되죠. 따라서 기업 가치가 2배가 된다. 그 얘기는요, 이제 로보택시 출시로 인해서 주가도 2배로 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2025년 초에 캐시우드는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주가를 5년 내에 2,600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시만 될 수 있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요, 막대한 매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출 규모라든지 기업 가치의 상승폭은요, 기술 개발의 속도, 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도요,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테슬라 관련된 두 번째 호재도 마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드디어 도지 정부 업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테슬라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수요일 정부 업무 공식 종료를 앞두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낭비적인 지출을 줄일 기회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머스크는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부터 연방 정부 규모 축소를 목표로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 이제 영어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앞자만 따서 DOGE, 도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소위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 머스크는 달력 연도 기준으로 캘린더상으로 130일 동안 행정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요. 5월 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 역시도 머스크의 퇴임을 확인해 줬고요, 수요일 밤부터 퇴임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는요, 앞으로는 테슬라, 스페이스X,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CEO 이 임무에 집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머스크는요, 폭스 디지털 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무한 첫 100일 동안 거의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도지의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일했다. 따라서 나는 테슬라라든지 다른 기업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첫 100일 동안 그랬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죠. 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행정부 일에 몰진했던 일론 머스크가 다시 현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특히 6월 12일 날 로보택시 서비스 런칭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머스크의 정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적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테슬라의 기업 이미지 그리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통 오버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러한 오버행이 이제부터 해소되겠죠. 따라서 투자 심리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앞에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존 올인원 멤버십의 새로운 시리즈 미존 팟캐스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가장 커다란 뉴스, 미국 무역법원의 트럼프 관세 불법 판정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초기 단계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향상되는 모습 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시도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미숙한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즈원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멤버십 회원 여러분을 위해 진짜 정말 뜨거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트럼프심 관세 정책 있잖아요. 거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이거 완전 빅뉴스죠. 네, 아주 큰 뉴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블룸버그란 CNBC 기사인데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이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이 정확히 뭔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파장이 큰지,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지 함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만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그 맨해튼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사 3분이 만장일치로요. 네, 만장일치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그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그거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딱 규정하고 중단시킨 거죠.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거의 전 세계 모든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펜타닐 관련해서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했던 관세 이런 것들이 다 이번 판결로 중단된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모든 관세가 다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철강이나 자동차 이런 거는 또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소위 무역확장법 232조. 이건 국가 안보 명분으로 부과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통상법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 이런 조항에 따른 관세들은 이번 판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이번 판결은 딱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라고 하죠. 이걸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IEPA, 그 법이 핵심이었군요. 행정부에서는 무역 적자라던가 아니면 그 국경에서 마약 물매하는 거 이런 걸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보고 이 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죠. 행정부 논리는 그거였는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나요? IEPA라는 법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광범위한 관세를 그것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원래 그런 법이 아니다. 네, 본래 이 법은 뭐 전쟁이라든지 테러 같은 진짜 국가 비상사태 때 예를 들면 적성국의 자산을 동결한다거나 특정 금융거래를 막는 좀 제한적인 조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의회의 고유 권한인 무역정책, 특히나 이렇게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데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회 승인 없이요. 그렇군요. 특히 그 마약 관련 관세에 대해서 법원이 날카롭게 지적했다면서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선포된 비상사태, 여기서는 마약 밀매죠. 네. 이것과 실제 취해진 조치, 그러니까 합법적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 둘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 영어로 넥서스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왔어요. 연관성이 부족하다. 네, 아니 합법적인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 게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마약 밀매 자체를 막을 수 있냐? 이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심지어 행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이 관세의 목적이 다른 나라들을 좀 압박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인정한 점도 판결문에 언급이 됐어요. 아, 진짜요? 압박용이었다고 인정을 했군요. 이야, 법원의 논리가 상당히 명확해 보이는데 그럼 이런 판결에 딱 나오니까 실제 경제, 특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와, 판결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이 아주 그냥 들썩였다면서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CNBC 보도를 보면 다우 선물 지수가 무려 500포인트나 급등했다고 하고요. 500포인트요? 와, 네, 블룸버그에서도 미국 주가지수 선물 전반이 오르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아무래도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 비용이 줄고 그동안 있었던 무역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야, 시장은 일단 환호했군요. 그럼 백악관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히 좀 반발했겠죠.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쿠시대사의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 대처 방식을 결정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아, 판사들을 비판했군요. 네, 그리고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했다, 이 기존 입장을 그냥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법무부가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아, 바로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물론 현재로서는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 관세 부과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야, 정말 중요한 판결이네요. 이게 단순히 뭐 관세 문제 이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동을 건 거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번 판결은 뭐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을 흔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이 이런 비상사태 권한을 이용해서 의회를 좀 우회하려고 할 때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게 수입 푸른 가격이나 국제 관계, 또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도 계속 주시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렇군요. 미국 무역법원이 IEPA라는 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고, 그렇죠? 시장은 일단 환호했지만 백악관은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 이게 단순히 경제정책 문제를 넘어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라는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할 사건이군요. 네, 맞습니다.